쿵 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추석 명절, 가족들이 모두 모인 그날, 68배 노모는 아파트 복도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문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지만 그녀에게 허락된 공간은 그 차가운 복도뿐이었죠. 어우, 시골 냄새새. 아들의 그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화려한 한복을 입은 며느리는 코를 막으며 인상을 썼고 손자들은 할머니를 마치 투명인간 보듯 했습니다. 오늘 사돈이 온다는 이유만으로 어머니는 그렇게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숨겨진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그날 아침, 박정숙 할머니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추석 음식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시골집에서 직접 캔 고사리며 텃밭에서 기른 호박, 그리고 손수 담근 된장까지 낡은 보자기에 정성스럽게 싸서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5시간이 걸려 도착한 아들집.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마치 원치 않는 손님이 온 것처럼 말이죠. 할머니가 가져온 보자기를 보더니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런 거 안 가져오셔도 되는데 요즘 누가 이런 걸 먹어요? 마트에서 다 사면 되는데. 그래도 할머니는 웃으며 부엌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가로막았죠. 어머님, 오늘 친정 부모님 오시거든요. 좀 복잡할 것 같아서. 아들이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어요. 아니, 엄마는 왜 맨날 그런 촌스러운 옷만 입고 다녀? 오늘 장인어른 오신다니까. 쪽팔리게. 그 순간 할머니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오늘은 그냥 집에 가. 장인어른이 대기업 임원이셔서 체면이 있는데 시골에서 농사 짓는 엄마 소개하기가 좀 그래.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아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고도 못 본 척했겠죠. 며느리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다음에 오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라서요. 우리 아버님이 진호 씨 승진 도와주실 수도 있거든요.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추석인데 차례라도 같이 지내고 차례는 우리끼리 지낼게요. 아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면 분위기 망칠 것 같아. 장인어른이 교양 있는 분이셔서 촌스러운 거 싫어하시거든. 그때 손녀 서연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22살 대학교 4학년인 서연이는 할머니를 보자 달려왔어요. 할머니, 오셨어요?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들이 서연이를 막았습니다. 너도 방에 들어가 있어. 할머니는 지금 가실 거야. 서연이가 항의했습니다. 아빠, 무슨 소리예요? 추석인데 할머니가 왜 가세요? 어른들 일에 참견하지 마. 할머니가 서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손에는 온기가 있었죠. 괜찮아, 서연아. 할머니는 시골에 할 일이 있어서 가야 해. 하지만 서연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와 붉어진 눈을 보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현관으로 나가는 할머니를 아들이 재촉했습니다. 빨리 나가요, 엄마. 곧 장인어른 오신다니까.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며느리가 화들짝 놀라며 문을 열었죠. 고급 양복을 입은 50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사돈 김 대표였습니다. 김 대표가 할머니를 보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분은? 아들이 급히 대답했습니다. 아, 저희 집 가사 도우미예요. 마침 나가시는 길이네요. 그 말에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가사 도우미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김 대표가 코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무슨 냄새가? 시골 냄새가 나네요. 환기 좀 시키세요. 며느리가 재빨리 창문을 열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금방 냄새 빼겠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현관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문이 쿵 닫혔고 복도에 홀로 남겨졌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안에서 들리는 웃음소리가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45년 전 아들을 낳고 온 정성을 다해 키웠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남의 집 김장을 10집씩 했던 날들,
아들 결혼 자금을 만들려고 새벽 시장에서 나무를 팔았던 시간들.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는 어머니를 가사 도우미라고 소개합니다. 시골 냄새가 난다며 쫓아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서연이가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저도 같이 갈게요. 아니야, 서연아. 내가 왜? 할머니 혼자 보낼 수 없어요. 아빠가 너무하잖아요. 서연이가 할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랐죠. 아파트 밖으로 나오자 가을바람이 불었습니다. 추석 명절, 가족이 모이는 날이지만 할머니는 쫓겨났습니다. 서연이가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할머니, 우리 집으로 가요. 제가 할머니랑 추석 보낼게요. 할머니가 서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 우리 서연이. 하지만 할머니는 시골로 가야 해. 그곳에 중요한 일이 있거든. 서연이는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말하는 그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이 전과 다르다는 건 느낄 수 있었죠. 슬픔 속에 무언가 단단한 결심이 보였거든요.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할머니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야, 서연아. 다만 이제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서. 그 말의 의미를 서연이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불안했어요. 할머니가 무언가 큰 결정을 한 것 같았거든요. 시골행 버스 안에서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을 벗어나자 논밭이 펼쳐지기 시작했죠. 가을 들판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따라 그 풍경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죠. 할머니, 잘 가고 계세요? 저 지금 집에서 나왔어요. 아빠랑 크게 싸웠거든요.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서연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할머니 가신 후에 있었던 일을요. 사돈 김 대표는 할머니가 나간 후 본격적으로 기세등등해졌다고 합니다. 거실에 앉아 비싼 양주를 마시며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대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강남의 빌딩이 몇 채인지, 주식으로 얼마를 벌었는지. 그런데 아빠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서연이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가난하게 살아서 돈 욕심만 있다고, 그래서 맨날 손 벌리러 온다고 했어요.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말했죠. 괜찮아, 서연아. 어른들 일이니까 내가 너무 상처받지 마. 어떻게 괜찮아요? 할머니가 아빠 대학 보내려고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서연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들을요. 할머니가 아들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던 세월들을 말이죠. 버스가 시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가 내리자 동네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정숙이 왔네. 추석인데 아들 집에서 왜 벌써 왔어? 할머니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집에 일이 있어서요. 낡은 시골집으로 들어가자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아들은 한 번도 이 집을 고쳐주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죠. 그저 창피하다며 오지도 않았고요. 할머니는 방 구석에 있는 오래된 장롱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서류 봉투가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꺼내 펼쳐보니 딱 문서들이었습니다. 친정 아버지,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겨준 땅들이었죠. 산 중턱에 임야며 마을 어귀의 밭들, 그동안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측량하는 사람들이 자주 왔다 갔고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새로운 고속도로가 이 지역을 지나간다는 소문이요. 할머니는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들에게는 절대로요. 왜냐하면 아들이 알면 어떻게 될지 뻔했거든요. 당장 땅을 팔라고 조를 게 분명했고 그 돈으로 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할 게 뻔했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정 변호사였어요. 할머니, 추석 잘 보내고 계신가요? 말씀드렸던 그건 진행하시겠습니까? 할머니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요. 정 변호사는 그럼 다음 주에 뵙자고 했습니다. 중요한 서류에 서명할 게 있다면서요. 전화를 끊고 할머니는 다시 서류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아들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 등기부등본도 있었죠. 사실 그 아파트는 할머니가 사준 것이었습니다. 10년 전 친정 땅 일부를 팔아서 마련한 돈으로요. 하지만
아들은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산 것처럼 행동했죠. 심지어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자랑하고 다녔고요. 이제 돌려받을 때가 됐어.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오늘 받은 모욕이 마지막 한계선을 넘었거든요. 저녁이 되자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며느리였어요. 어머님, 혹시 집에 계세요? 김장 담그실 때 쓰는 큰 그릇들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내일 시어머니가 김장하신대요. 할머니가 어이없어 했습니다. 낮에는 시골 냄새 난다고 쫓아내더니 이제는 물건을 빌리러 전화를 한 거예요. 미안하지만 없어요. 아니, 작년에 분명히 있었잖아요. 큰 대야랑 항아리들. 할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 버렸어요. 사실 안 버렸죠. 하지만 더 이상 그들에게 아무것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멀쩡한 걸 왜 버려요? 아깝게. 제가 버리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할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며느리가 당황했습니다. 평소에 할머니답지 않았거든요. 늘 조용하고 순종적이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나오니 어리둥절했죠. 전화를 끊고 할머니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어요. 추석 보름달이죠. 가족이 모두 모여 소원을 비는 날이지만 할머니는 혼자였습니다. 그때 이웃집 순자 할머니가 담 너머로 말을 걸었어요. 정수가 혼자 추석 보내니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먹자. 괜찮아요, 순자 언니. 아이고, 무슨 괜찮아. 아들이 그 모양이니 동네 사람들 다 알아. 명절 때마다 어머니 혼자 두고 가는 거. 할머니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순자 할머니는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정수가 요즘 내 땅에 사람들이 자꾸 오던데 무슨 일이야? 글쎄요. 고속도로 지나간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내 땅이 딱 그 길목이라며 할머니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눈치를 챘죠. 야, 너 벼락부자 되는 거 아니야? 친정 땅이 엄청 넓잖아. 그 말에 할머니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직은 비밀로 하고 싶었거든요. 특히 아들이 알면 안 됐죠. 적어도 모든 일이 끝날 때까지는요.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 주 월요일, 할머니는 이른 아침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갔습니다. 평소와 달리 단정한 옷을 입었죠. 오래전에 산 검은색 정장이었는데 특별한 날에만 꺼내 입는 옷이었어요. 법무법인 건물 앞에 도착하자 정 변호사가 직접 마중을 나왔습니다. 어머니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한 서류들 다 가져오셨죠? 할머니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땅 문서며 등기부등본이며 그동안 모아둔 모든 서류가 들어있었죠. 변호사 사무실은 깔끔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할머니에게 차를 대접하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정말로 하시겠습니까? 아드님이 알면.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결심했다고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요. 정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번째는 아파트명의 이전에 관한 서류였죠. 이 아파트는 어머니께서 10년 전에 구입하신 후 아드님 명의로 증여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작성한 계약서를 보면 특별한 조건이 있었죠. 그 조건은 바로 효도 조항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성실히 모시지 않을 경우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당시 아들은 당연히 어머니를 잘 모시겠다며 서명했었고요. 추석날 있었던 일을 제가 서연 양에게 들었습니다. 충분한 증여 취소 사유가 됩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서류에 서명했죠. 이제 법적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 서류는 더욱 중요했습니다. 친정 땅에 관한 것이었죠. 어머니, 한국도로공사에서 정식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소유의 토지 18만 평이 고속도로 예정 부지에 포함됩니다. 18만 평. 엄청난 규모였죠. 정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평당 보상가가 최소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로 예상됩니다.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전체 보상금은 정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최소 900억, 최대 1,800억 원입니다. 할머니도 숫자는 알고 있었지만 다시 들으니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평생 가난하게 살았던 자신이 갑자기 1,000억대 부자가 된다니요. 그리고 이건 제 조언인데요. 정 변호사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알기 전에 모든 재산을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상속 문제를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요. 손녀분과 복지재단에 기부하시는 건 어떨까요? 아드님은 법정 상속분만 받게 하시고요. 사실 할머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는 더 이상 아무것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법적으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정 변호사가 스피커폰으로 받으라고 조용히 신호를 보냈습니다. 엄마, 어디야? 집에 갔는데 없다며?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집에 왔냐고요? 아니, 그게 돈 좀 필요해서 3천만 원만 빌려줘. 사업 자금이 좀 부족해서. 정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렀죠. 엄마한테 돈이 어디 있어? 아이, 엄마도 그동안 모아둔 거 있잖아. 시골 땅이라도 팔면 되고. 그 순간 할머니가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뭔가 눈치를 챈 것 같다는 걸요. 그래서 일부러 태연하게 대답했죠. 땅은 못 팔아. 그거는 너희 아버지 산소 모시는 땅이야. 그럼 다른 땅이라도. 엄마, 진짜 급해. 안 그럼 집이 넘어갈 수도 있어. 집이 넘어간다는 말에 할머니가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이었죠. 그 집은 어차피 할머니가 돌려받을 집이었으니까요. 미안하지만 돈 없어. 그리고 앞으로도 돈 달라는 소리 하지 마. 엄마, 할머니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 변호사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잘하셨습니다. 이 통화 내용도 나중에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사무실을 나온 할머니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을 확인하고 새로운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였죠. 은행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땅 서류가 진짜 어머니 것이 맞으세요? 네, 맞아요. 와, 이 일대 땅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계셨다니. 요즘 개발 소문이 파다한데 대박 나셨네요.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은 조용히 해달라고요. 은행 직원이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할머니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아들이 그동안 어머니에게 한 일들, 이제 그 대가를 치를 때가 온 것이죠.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자식이니까요. 미우면서도 정이 가는 게 자식이었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용서할 수 없었어요. 가사 도우미라고 소개한 그 순간 모든 정이 끊어졌거든요. 시골집에 도착하자 마당에 낯선 차가 한 대 서 있었습니다. 고급 외제차였죠. 차에서 내린 사람은 뜻밖에도 김 대표, 바로 사돈이었습니다. 어머니 맞으시죠? 김 대표가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추석날의 거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죠. 제가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분인 줄.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제가 알아봤는데 이 일대 땅이 다 어머니 것이라면서요? 고속도로 개발로 대박 나셨다고. 아, 벌써 소문이 퍼진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차갑게 말했죠. 그래서요? 그래서 그 사업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요. 제가 개발 전문가거든요. 어머니 땅을 제가 개발하면 필요 없어요. 할머니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김 대표가 당황했죠. 아니, 어머니, 좋은 기회예요. 제가 특별히 나가주세요. 피곤해요. 김 대표가 뭐라고 더 말하려 했지만 할머니는 이미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들어오니 다시 전화가 울렸어요. 이번엔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아버님이 지금 저희 집에 오셨어요. 어머니 땅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이에요? 할머니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며느리의 목소리가 급해졌죠. 어머니, 우리가 그동안 잘못했어요. 제가 사과할게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그들이 할머니를 찾아올 것이고 온갖 감언이설을 늘어놓을 것이고 용서를 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너무 늦었어요. 다음 날 새벽 할머니는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이 서 있었어요. 얼굴이 초췌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엄마, 들어가도 돼? 할머니가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들이 거실에 앉자마자 말했어요. 엄마, 정 변호사한테 다 들었어. 우리 집 명에 이전한다며? 할머니가 차를 끓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요. 원래 자기 것을 찾아가는 것뿐이라고요. 아들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추석날 일은 정말 미안해. 하지만 할머니는 알고 있었죠. 진심이 아니라는 걸.
단지 돈 때문에 그러는 거라는 걸요. 일어나. 무릎 꿇는다고 달라질 건 없어. 엄마, 그래도 나 아들이잖아. 45년을 키웠잖아. 그 말에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죠. 그래, 45년을 키웠지. 그런데 넌 날 가사 도우미라고 했어. 시골 냄새 난다고 쫓아냈고 아들이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고, 장인어른 체면 때문이었다고. 그래서 장인 체면은 중요하고 어미 체면은 안 중요해. 할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아들이 당황했죠. 평생 조용하고 순종적이던 어머니가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때 밖에서 차 소리가 났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이었어요. 며느리가 들어오자마자 할머니 앞에 큰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손자들도 할머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평소에는 할머니를 무시하던 아이들이었는데 오늘은 달랐죠.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연기였습니다. 다 보였어요. 며느리가 아이들에게 시킨 것이라는 게요.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들 돌아가. 이제 와서 이러지 마.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할머니는 구별할 수 있었죠. 68년을 살면서 사람 보는 눈이 생겼거든요. 어머니, 저희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모시고 살게요. 아니,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다 할게요. 원하는 대로 다 한다. 그 말이 우습게 들렸어요. 이제 와서요. 아들이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그 땅 말이야. 그거 어떻게 할 거야? 혼자서는 개발도 못하잖아. 아, 결국 본심이 나왔네요. 할머니가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아니, 엄마, 나 아들이잖아. 당연히 내가 관리해야지.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넌 이미 아들 자격을 잃었어. 추석날 내가 날 가사 도우미라고 소개한 그 순간부터 아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가 올라오는 게 보였죠. 하지만 참았어요. 돈 때문에요. 그때 서연이가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산소에 다녀오는 길이라고 했죠. 할머니, 서연이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진심이었어요. 다른 가족들과 달리 서연이만은 진짜였죠. 서연아, 넌 왜 여기까지 왔니? 할머니 혼자 계실까봐 걱정돼서요. 그리고 아빠 여기 온다고 하길래 서연이가 아빠를 쏘아보았습니다. 실망한 눈빛이었죠. 아들이 딸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라도 할머니 좀 설득해. 우리가 가족이잖아. 하지만 서연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이제 그만해요. 할머니한테 너무했잖아요. 뭐? 내가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전 그냥 올바른 편을 들 뿐이에요. 며느리가 서연이를 나무랐습니다. 서연아, 어른들 일에 참견하지 마. 하지만 서연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그만해요. 평소에 할머니 얼마나 무시했으면서 돈 생겼다니까 이제 와서 이러는 거잖아요. 진실을 그대로 말한 거였죠. 며느리가 당황했습니다. 할머니가 일어났습니다. 다들 나가줘. 서연이만 빼고. 아들이 항의했습니다. 엄마, 나가라고 했어.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야. 할 수 없이 아들과 며느리가 나갔습니다. 하지만 멀리 가지는 않았죠. 마당에서 기다렸어요. 할머니가 서연이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할머니가 너한테만 말해줄게. 할머니 땅 다 팔 거야. 그리고 그 돈으로 장학재단 만들 거야. 서연이가 놀랐습니다. 장학재단이요? 그래, 가난한 학생들 공부시키는 거. 너처럼 착한 아이들 말이야. 그럼 아빠는요?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소한만 줄 거야. 더 이상은 안 돼.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죠. 할머니, 저도 이해해요. 아빠가 너무했어요. 할머니가 서연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너한테는 특별히 줄 게 있어. 공부 마치고 유학 가고 싶다고 했지? 서연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할머니가 다 지원해 줄게. 넌 할머니한테 진심으로 대해준 유일한 가족이니까. 서연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동의 눈물이었죠. 밖에서 아들이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얘기 좀 더 해요. 하지만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정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내일 도로공사에서 정식 계약하러 오겠답니다. 보상금이 확정됐는데요. 정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1200억입니다. 1200억. 상상도 못한 금액이었죠.
서연이도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오전에 제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할머니가 창밖을 보니 아들 부부가 아직도 마당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도 금액을 알게 되겠죠. 그리고 더욱 필사적으로 매달릴 거예요. 하지만 이미 결정은 끝났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죠. 다음 날 아침, 도로공사 직원들이 시골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검은색 관용차 3대가 줄지어 들어왔죠.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나와 구경했습니다. 정숙이네 진짜 대박 났구나. 아이고, 1200억이라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할머니는 담담했습니다. 정 변호사가 옆에서 서류를 꼼꼼히 검토했죠. 도로공사 본부장이 직접 와서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큰 토지를 흔쾌히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고속도로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았던 자신이 이제 1000억대 부자가 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때 아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잠깐만요. 하지만 보안 직원들이 막았죠.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저 아들이에요. 어머니 아들이란 말이에요. 정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계약은 어머니 단독 소유 재산에 관한 것입니다. 아드님과는 무관합니다. 아들의 얼굴이 새빨갛게 변했습니다. 분노와 좌절이 섞인 표정이었죠. 계약이 끝나고 도로공사 직원들이 떠났습니다. 일주일 안에 계약금 300억이 입금되고 한 달 안에 잔금이 모두 지급된다고 했죠. 아들이 할머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 하는 거야? 1200억을 혼자 다 가지겠다고. 할머니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땅이야. 내 것이 아니고. 그래도 나 아들이잖아. 당연히 상속받을 권리가 있지. 정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법적 상속분은 드립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어머니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며느리가 울며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기회는 이미 여러 번 줬어. 매년 명절마다 내 생일마다. 하지만 너희는 날 찾지 않았지. 그때 서연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그만해요. 할머니 결정을 존중해야죠. 아들이 딸에게 화를 냈습니다. 너 때문이야. 내가 할머니한테 이상한 소리를 한 거지. 아니에요. 이건 순전히 아빠가 자초한 일이에요. 할머니가 일어섰습니다. 이제 그만 가줘. 할 얘기 다 했잖아. 아들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바닥에 찧었습니다. 엄마, 제발. 사업이 망해서 집도 넘어갈 판이에요. 제발 도와주세요. 처음으로 할머니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자식인데. 하지만 그때 추석날의 기억이 떠올랐죠. 가사 도움이라는 그 말이요. 그 집은 내가 준 거잖아. 내가 다시 가져가는 거야. 아들이 울부짖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넌 어떻게 엄마를 가사 도움이라고 할 수 있었니? 그 말에 아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죠.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시도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손자들은 불쌍하잖아요. 애들은 죄가 없어요. 할머니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애들도 날 무시했어. 할머니는 왜 이렇게 촌스러워? 하면서 며느리가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다 듣고 있었다는 걸 몰랐던 거죠. 정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장학재단 설립 서류입니다. 어머니께서 1000억을 출연하시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경악했습니다. 1000억을 남에게 준다고. 남이 아니야. 가난한 학생들이야. 너처럼 공부하고 싶어도 못하는 아이들. 아이러니했죠. 할머니가 그토록 고생해서 대학 보낸 아들이 이제는 어머니를 버렸으니까요. 나머지 200억은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100억은 서연이 교육비와 생활비. 나머지 100억은 내가 쓸 거야. 죽을 때까지 편하게 살려고. 아들이 계산했습니다. 법정 상속분으로 받을 수 있는 건 기껏해야 몇십억 정도. 1200억 중에서 그것밖에 못 받는다니요.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봐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동안 내가 내 이름으로 사준 것들 다 돌려받을 거야. 정 변호사가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아파트, 자동차, 심지어 아들이 운영하는 가게 보증금까지 모두 할머니가 대준 돈이었죠. 이건 너무해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너무한 건 너희야.
날 인간 이하로 취급했잖아. 그때 동네 이장님이 들어왔습니다. 정숙 씨, 축하해요. 우리 마을에서 이런 거부가 나오다니. 이장님이 아들을 보고 말했습니다. 아이고, 아드님도 오셨네. 어머니 평소에 찾아뵙지도 않더니 돈 생기니까 나타났구먼. 아들이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다 아는 일이었으니까요. 할머니가 이장님에게 말했습니다. 이장님 마을회관 새로 짓는데 10억 기부할게요. 이장님이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10억이요? 네, 우리 마을 사람들이 그동안 잘해줬으니까요. 아들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남에게는 10억씩 주면서 자식에게는. 하지만 이미 게임은 끝났죠. 엄마 후회할 거예요. 아들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담담했죠. 후회는 이미 했어. 널 그렇게 키운 걸. 아들 부부가 나가고 할머니는 서연이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서연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오히려 시원해. 할머니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돈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야.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거를 돈이 드러내주는 거지.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일주일 후 계약금 300억이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돈을 보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죠. 평생 1,000원, 10,000원을 아껴 쓰던 자신에게 300억이라니요. 정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아드님 진명의 이전이 완료됐습니다. 이제 그 아파트는 어머니 것입니다.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들은 어떻게 됐냐고요? 한 달 안에 나가야 합니다. 법원 명령이 떨어졌거든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었죠. 그런데 정 변호사가 뜻밖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어머니 친정 땅이 더 있더군요. 할머니가 놀랐습니다. 더 있다니요? 제가 등기부를 조사하다 발견했는데 어머니 아버지 명의로 된 산이 하나 더 있습니다. 30만 평 정도 되는데 30만 평. 할머니도 몰랐던 땅이었습니다. 그곳도 신도시 개발 예정지에 포함됩니다. 이번엔 고속도로가 아니라 신도시 중심부예요. 정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평당 최소 200만 원, 총 6천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6천억. 이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할머니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네, 어머니. 이제 어머니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신 겁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엄마, 지금 집에서 쫓겨난다고 통보받았어. 이게 뭐 하는 거야? 할머니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살 집이 아니었어. 원래부터. 그럼 우리 어디로 가라고? 길거리에서 자라고.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난 모르겠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정 변호사에게 말했죠. 그 6천억도 다 기부할 거예요. 정 변호사가 놀랐습니다. 나요? 네. 고아원, 양로원, 장애인 시설, 도움이 필요한 곳에 다 나눠주세요. 정 변호사가 감탄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서연이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죠. 할머니, 아빠가 완전히 망했어요. 사업도 망하고 집도 빼앗기고. 할머니가 서연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아빠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아직 젊잖아. 하지만 아빠가 할머니를 원망해요. 매일 술만 마시고.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죠. 서연아, 내 아빠는 스스로 만든 결과야. 할머니가 만든 게 아니고.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저도 아빠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빠니까 마음이 아프지. 네. 할머니가 서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도 넌 다르게 살아.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삶을 살아.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KBS, MBC, SBS 모든 방송국에서 취재 요청이 왔습니다. 할머니의 기부 소식이 알려진 거였죠. 1,800억 기부한 시골 할머니라는 제목으로요. 하지만 할머니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방송국에 제보를 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억울한지, 어머니가 얼마나 매정한지를요. 하지만 방송국 PD가 취재를 하다가 진실을 알게 되었죠. 아들이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추석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요. PD가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아드님이 제보한 내용과 사실이 많이 다르네요. 할머니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어머니 입장도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 인터뷰하실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들 망신시키고 싶지 않아요. PD가 감동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고도 아들을 감싸는 어머니의 마음이요. 그때 서연이가 나섰습니다. 제가 인터뷰할게요. 진실을 말해야죠. 서연이는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추석날의 일, 그동안 할머니가 받은 대우, 그리고 할머니의 선택까지요. 방송이 나간 후 여론은 완전히 할머니 편이 되었습니다. 돈 앞에서 드러난 인간의 민낯 효도는 때가 있다 자업자득 댓글들이 쏟아졌죠.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정말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엄마,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제야 깨달았어. 하지만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진심이 아니라는 걸요. 진호야, 엄마는 너한테 바라는 게 하나 있어. 뭐든지 할게. 스스로 일어서. 엄마 돈 없이. 아들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넌 아직 45살이야. 엄마는 20살에 내 아빠 잃고 혼자 널 키웠어. 넌 충분히 할 수 있어. 할머니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거 1,000만 원이야. 새 출발 자금으로서. 이게 마지막이야. 아들이 봉투를 받으며 울었습니다. 진짜 눈물인지 가짜 눈물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할머니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되면 그때 다시 만나자.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죠. 할머니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저 아이가 변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것도 아들의 선택이었죠. 정 변호사가 다시 왔습니다. 어머니, 장학재단 설립이 완료됐습니다. 이름을 뭐로 할까요?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희망재단으로 해주세요. 가난해도 희망은 있다는 뜻으로. 아름다운 이름이네요. 밖에서 마을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회관 기공식이 시작된 거였죠. 할머니가 밖으로 나가자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정숙 씨 만세. 우리 마을 영웅.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돈이 이렇게 쓰일 때 가장 아름답다고. 사람을 시험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돕는 도구가 될 때 말이죠.